안녕하세요. 이코노클립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굵직한 경제 뉴스를 가져왔는데요. 미국 정부가 금리를 잡겠다고 칼을 뽑았는데 오히려 달러가 무너지면서 금이랑 비트코인이 날개를 달았다는 소식. 국내 증시에서 건설주가 한 달 만에 25%나 폭등한 이야기. 그리고 벤처 투자가 역대 최대를 찍었는데 정작 돈을 회수할 길이 막혀 있다는 아이러니한 상황까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보시죠.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야기가 뭐냐면요. 바로 달러의 추락입니다. 달러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유로, 엔, 파운드 같은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의 가치를 숫자로 나타낸 거거든요. 이 달러 인덱스가 98.6까지 떨어졌어요. 지난 5월 이후로 무려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겁니다. 왜 이렇게 됐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미국 재무부의 스콧 베선트 장관이 지난 19일에 장기 국채 바이백 규모를 기존보다 최소 2배 이상 늘리겠다고 발표했어요. 바이백이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정부가 시장에서 국채를 되사들이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거든요. 여기서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물건을 시장에 팔려고 내놓았는데 갑자기 큰 손 하나가 나타나서 물건을 싹쓸이로 사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물건 가격이 올라가겠죠. 국채도 마찬가지예요. 재무부가 대량으로 사들이니까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반대로 금리는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부작용이 생겼다는 거예요. 금리를 누르려고 국채를 사들이는 건 좋은데 이 과정에서 달러 가치가 같이 추락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 달러 표시 자산의 수익률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투자자들 입장에서 달러로 돈을 굴릴 매력이 떨어지니까 달러를 팔고 다른 자산으로 옮겨가는 거죠. 여기에 미 재무부가 일본과 손잡고 엔저 해소를 위해 외환 시장에까지 개입한 게 불에 기름을 부었어요. 시장에서는 미국 정부가 달러 약세를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돈이 어디로 갔느냐?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으로 몰렸어요.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를 경신하고 있고요. 가상화폐 대표 주자인 비트코인도 달러 약세와 맞물려서 7만 달러를 재돌파했습니다. 은도 같이 오르고 있어요. 한마디로 달러의 신뢰가 흔들리니까 대체 자산으로 자금이 대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월가의 반응도 뜨거운데요. 리드캐피탈의 제럴드 간 최고 투자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베선트 장관이 장기 실질 금리를 인위적으로 누르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 달러 약세를 방치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거라고요. 그러면서 달러 비중을 줄이고 자산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의 앤드루 카노비 채권 디렉터도 재무부가 장기 금리를 조절하기 위해 달러화 강세를 포기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고요. 시티그룹은 아예 단기 달러 전망을 중립해서 약세로 하향 수정했어요. 그만큼 달러에 대한 시장의 눈이 차가워진 거죠. 다만 반론도 있습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인베스트먼트의 마사히코 루 선임 전략가는 AI 관련 주식으로 꾸준히 유입되는 자금과 고유가 추세가 단기적으로 달러 가치를 밑받침할 수 있다고 전망했어요. 당장 달러가 구조적인 하락장에 접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에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은데요.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1398원대까지 떨어졌어요. 1400원 밑으로 내려온 건 상당히 오랜만인데요. 환율이 떨어지면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은 좋고 수입 물가도 안정되니까 물가에도 긍정적이에요. 다만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원화가 강해지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양날의 검이 되는 셈이죠.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사실 달러 약세가 본격화되면 세계 경제 전체에 파장이 큽니다. 달러는 전 세계 무역 결제의 약 80%를 차지하는 기축통화잖아요. 그 달러의 가치가 흔들린다는 건 글로벌 무역과 금융 시스템 전체가 출렁인다는 뜻이에요. 특히 신흥국 입장에서는 달러로 빌린 부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좋은 면도 있지만 원자재 가격이 달러로 결제되니까 원유나 금속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핵심은 이겁니다. 미국이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라는 근본 원인은 해결하지 않은 채 금리만 인위적으로 누르려고 하면 그 대가를 달러가 치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가 35조 달러를 넘어섰고 이자 비용만 연간 1조 달러를 넘기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억지로 낮추려고 하면 시장의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시장은 그 대가를 이미 반영하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볼게요. 8월 들어서 국내 증시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유독 눈에 띄게 치솟은 업종이 있어요. 바로 건설주입니다.
코스피 건설지수가 8월 한 달 동안 24.76%나 뛰었는데요. 이게 한국거래소가 산출하는 모든 코스피 관련 지수 가운데 상승률 1위예요. 2위인 코스피 200 산업재가 16.57%였으니까 8%포인트 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종목별로 보면 GS건설이 18.56% 오르고 대우건설이 14.29%, DLENC가 7.84%, 현대건설이 5.23% 상승했어요. 건설주가 왜 이렇게 올랐느냐?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걸 삼각 모멘텀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첫 번째 축은 부동산 정책이에요. 정부가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놨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예요. 원래 신규 택지를 발표하고 실제 착공까지 68개월, 그러니까 거의 6년 가까이 걸렸거든요. 이걸 37개월로 절반 가까이 줄이겠다고 한 거예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지원도 47조 8천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요. 이러면 건설사 입장에서 실제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니까 기대감이 커지는 거죠. 두 번째 축이 진짜 흥미로운데요.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에 AI 데이터 센터 18.4 기가와트 증설 목표가 포함됐어요. GS, SK,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예고하고 있고요. 증권계에서는 국내 AI 데이터 센터 건설 시장 규모가 10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전체 건설 수주가 약 200조 원이었으니까 데이터 센터 하나만으로 전체 시장의 절반에 육박하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셈이에요. 데이터 센터는 아무 건설사나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공 경험 자체가 진입 장벽이거든요. 그래서 관련 실적이 있는 15개에서 20개 정도의 건설사의 수주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GS건설은 자회사 포함해서 17개 데이터 센터를 이미 준공한 경험이 있고 현대건설도 준공 용량 기준으로 선두권이에요. GS그룹의 동해 AI 데이터 센터는 건축 허가 절차에 들어갔는데 1단계만 1.2 기가와트 규모입니다. 미국 텍사스에서는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워낙 급증해서 신규 전력망 연결 승인이 일시 중단됐을 정도예요. 현재 접수된 전력망 연결 신청 규모가 474기가와트로 역대 최대 전력 수요의 약 5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축은 원전입니다. 미국에서 신규 대형 원전 건설 확대 움직임이 나오면서 국내외 원전 프로젝트 발주 기대가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홀텍 소형 모듈 원전부터 미국, 베트남, 불가리아 원전까지 대기하던 프로젝트들의 진척이 순차적으로 확인될 전망입니다.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건설업은 원래 경기에 민감한 대표적인 업종인데 지금은 단순한 경기 사이클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AI 시대가 되면서 데이터 센터가 이 시대의 인프라가 된 거잖아요. 예전에 고속도로나 항만을 지으면서 건설사들이 성장했던 것처럼 지금은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건설사들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건설주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형성된 건데요. LS증권의 김세련 연구원은 AI 데이터 센터는 관련 준공 실적을 가진 건설사만 경쟁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이라며 경쟁 우위를 보유한 기업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선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벤처 투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신규 벤처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54.3% 증가한 8조 8,676억 원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벤처 투자 초호황기였던 2022년 상반기 7조 6,442억 원을 넘어선 겁니다. 말 그대로 역대 최대 실적이에요. 벤처펀드 결성액도 33% 늘어난 8조 4,366억 원으로 역대 상반기 기준 2위를 기록했어요. 지금 투자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시장에 투입될 대기자금도 함께 늘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배경이 뭐냐면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AI, 반도체, 메모리칩, 휴머노이드 같은 딥테크 분야에서 1,000억 원 이상 대형 투자가 잇따른 겁니다. 과거에는 카카오나 쿠팡 같은 플랫폼 기업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완전히 AI 인프라와 첨단 제조 기술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간 거예요. ICT 제조 분야 투자가 143.3%나 증가했고 전기 기계 장비도 90.4% 늘었어요. 둘째, 규제 혁신의 효과가 있었어요. 정부가 올해 3월에 벤처펀드에 대한 은행 출자 위험 가중치를 400%에서 100%로 대폭 낮춰줬거든요.
쉽게 말하면 은행이 벤처펀드에 돈을 넣을 때 위험 부담으로 잡아야 하는 자본을 4분의 1로 줄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벤처 투자가 훨씬 매력적으로 변한 거죠. 실제로 금융기관 출자액이 54.9% 늘어난 2조 6,06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초기 기업 투자도 살아났어요. 업력 3년 이하 기업에 대한 투자가 56.4% 증가한 1조 8,280여 원이고 투자를 받은 초기 기업 수도 499개에서 643개로 늘었습니다. 비수도권 투자도 대전과 충북을 중심으로 104.7%나 급증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경고등이 켜졌어요. 바로 엑싯, 투자금 회수 문제입니다. 벤처 투자가 엄청나게 늘었는데 정작 투자한 돈을 회수할 길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고금리와 IPO 시장 경색으로 기업 공개를 통한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코스닥 상장사의 74%가 공모가를 밑돌고 있어요. 투자해서 상장시켰는데 주가가 공모가보다 낮으니까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거죠. 이 상황이 계속되면 3년에서 4년 뒤에 벤처 캐피털 펀드들이 만기 환급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쉽게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가게에 물건을 잔뜩 사서 진열해 놓았는데 손님이 안 와서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물건 대금 결제일은 다가오고 있는 거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윤건수 회장은 현재 코스닥 평가 방식이 단기 매출과 이익만 따지고 있다며 미국처럼 미래 성장성을 중심으로 평가 체질을 개선해야 벤처 생태계가 건강해진다고 촉구했습니다. 중기부도 인수합병과 세컨더리 펀드를 확대해서 회수 경로를 다변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업종 간 양극화예요. AI와 반도체 쪽으로 돈이 쏠리면서 게임 분야 투자는 76.3%나 급감했거든요. 전통 플랫폼도 자금 가뭄을 겪고 있고요. 글로벌 자금의 70%가 IT와 AI로 쏠리는 트렌드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한쪽은 뜨겁고 한쪽은 얼어붙는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 리스크입니다. 다만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요. 벤처 투자를 받은 스타트 기업들의 고용이 투자 이후 매년 11% 이상 늘어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벤처 투자가 단순히 돈이 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하반기에도 국민성장펀드와 모태펀드 결성이 이어지고 연기금 출자도 예정돼 있어서 투자 자체는 계속 늘어날 전망인데요. 문제는 들어오는 돈만 늘리는 게 아니라 나가는 길도 함께 뚫어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세 가지 뉴스를 관통하는 공통 키워드가 있는데요. 바로 돈의 대이동입니다. 글로벌하게는 달러에서 금과 비트코인으로, 국내 증시에서는 전통 업종에서 건설주로, 벤처 시장에서는 플랫폼에서 AI 딥테크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어요. 변화의 속도가 빠른 만큼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시기인데요. 흐름을 잘 읽고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코노클립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더 알찬 경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